원래는 만약에 ICBM으로 그 first strike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냥 9시간이 걸려서 선제 공격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자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세컨드 스트라이크로 이격 능력을 발휘하려면 3-40분 안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다. 근데 9시간이 걸렸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북한이 이격 능력은 없다.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은 없다라고 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게 원래 그 탄착 직전까지 불꽃이 타야 되는데 그냥 대기권 들어오자마자 약간 이렇게 타서 없어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재진입 기술도 없다라고 어제 이제 오후에 이런 분석이 잇따랐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그거를 다 하나하나 보고 오늘 아침에 내기를 참 좁쌀 같은 분석들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쪽이 좁쌀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너희가 단 댓글들을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저게 신기했어요. 김태현의 정치쇼. 주말에 있었던 핵심 뉴스를 싹싹싹 끌어모아서 탈탈탈 털어보인 탈탈탈 털어드리는 뉴스 싹시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목동정서 정철친 소장,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뭐 아무리 저 주말에 있던 뉴스 싹싹싹 끌어모아도 이번 주에 결정 났어요. 정치는 네. 저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하고 전당대회,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저 경제는 마일리지. 네. 우리 모두 민감 마일리지. 그리고 메가 이슈는 역시 박현주 기자가 가지고 이거죠. 있다. 네. 오늘 새벽에 또 썼어요. 여기 오려고 준비하는데 7시에 또 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방금 합참이 발표를 했는데 7시부터 7시 11분 사이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를 한 거라서 토요일에 발사한 ICBM보다는 그래도 뭐 위력이 적은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한테 오는 건 똑같잖아요, 만약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재원이라든가 뭐 정확한 사거리는 분석은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아무래도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는 훨씬 그 위협이 덜 되니까 아무래도 뭐 토요일에 있었던 그 ICBM이 더욱 주목을 받는 상황이긴 하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저 그거 좀 볼게요. 조카한테 밀려서 변방으로 사진을 찍었던 네. 김여정 부부장. 네네. 예? 이 역시 반개가족보다는 직계가족이 위다라는 걸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었잖아요. 김주혜가 등장하면서. 예. 오, 메시지를 냈는데 이번에 태평양을 우리 사격장으로 활용할 빈도는 미국에 달렸다. 맞아요. 그게 방금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어제도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어요. 이건 토요일에 쐈던 ICBM 관련이었는데 그때도 미국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ICBM이 서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뭐, 그러니까 바보들이기에 알려주는데. ICBM은 서울을 겨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예, 우리 모두 바보가 아니고 ICBM이 서울을 겨냥한 거 아닌 거 알고 있거든요. 우리를 향한 미사일은 단거리 뭐 전술핵이 탑재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많고 방사포도 많고 우리를 향한 미사일은 무수히 많은 걸 알고 있고 ICBM은 대미용인 걸 아는데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 서울을 타격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을 향한 간접적인 메시지였거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도 첫머리부터 미국 주도로 소집된 유엔 안보리를 겨냥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사용할 빈도는 미국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미국과의 뭐 협상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다는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핵무기를 계속 개발을 하는 거는 향후에 이제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저 문재인 정부 때 하노이 노딜 이후에 계속 북한에서 나왔던 일관된 메시지 네 자료 통미봉남 남한과 상대하네 서울로 워싱턴 예스 요 전략이 계속돼 유지된다는 거죠? 예, 그 기조는 계속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이 지금 북한이 지난해에도 전례 없는 수위와 빈도로 도발을 했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다 바이든 정권 이후에라도 이제 대화를 뭐 염두에 두고 그리고 핵무기를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핵화 협상이 아니더라도 군축 협상 서로 이제 핵무기를 줄여나가는 그런 협상을 염두에 두고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런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아니 저는 저 북한의 핵 개발하는 거 미사일 개발하는 거 메시지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미국도 정권 바뀌면 다 정책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일관성은 있어. 맞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좋게 평가해야 되는 거야, 나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자기들의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그 단일한 메시지를 내면서 밀어붙이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ICBM을 고도화시키겠다라는 거를 국방계획으로 밝혀놓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서 미사일을 쏠 때마다 그때 정세에 맞춰서 메시지를 다르게 내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이 엄청나게 이거를 분석하는데 공을 들이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 이제 교착 국면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되게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 이렇게 존재감이 최근에는 좀 낮았잖아요. 열병식 같은 데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레드카펫을 걸어날 때 저 뒤에서 보이지도 않는 모습으로 식별되기도 힘든 모습으로 이제 지켜본다든지 군사 행사에서도 뒷줄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 오랜만에 등판을 하면서 정말 길게 냈어요. 오늘 방금 낸 담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길었는데 아까 뉴스 온 더 블락에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기습 발사 부분에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목을 하잖아요. 근데 기습 발사가 말이 자기들은 이제 기습 발사다. 새벽부터 대기 명령이 내려졌고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오전 8시에 하달이 돼서 우리는 기습 발사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 명령이 하달된 시점부터 발사까지 9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럼 9시간이 걸리는 기습 발사가 어디 있냐라는 분석이 어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그게 기습 발사라고 했지만 굉장히 시간이 걸린 거예요? 예, 그렇죠. 원래는 만약에 ICBM으로 그 퍼스트 스트라이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냥 9시간이 걸려서 선제 공격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자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세컨드 스트라이크로 이격 능력을 발휘하려면 3-40분 안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다. 근데 9시간이 걸렸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북한이 이격 능력은 없다.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은 없다라고 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게 원래 그 탄착 직전까지 불꽃이 타야 되는데 그냥 대기권 들어오자마자 약간 이렇게 타서 없어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재진입 기술도 없다라고 어제 이제 오후에 이런 분석이 잇따랐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그거를 다 하나하나 보고 오늘 아침에 내기를 참 좁쌀 같은 분석들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쪽이 좁쌀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너희가 단 댓글들을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저 그게 신기했어요. 오후부터 딱 저녁까지 나온 분석들인데 그걸 다 보고 오늘 아침에 내기를 우리의 실제 그 명령서를 보면 이 기습 발사라는 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안전하게 인원들과 다 장비들을 다 대피를 시키고 정찰기를 다 내려 앉힌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그 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명령서에 들어 있었는데 너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의 기습 발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엊그제 주말에 뉴스 보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면서 그런 약간 걱정. 약간 언론의 톤이 9시간 밖에 안 걸렸어. 이런 걱정이었는데 9시간 이나 걸렸다. 이나 걸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는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면 이 얘기구나. 예를 들어서 북한을 먼저 쐈어요. 그러면 세컨드 스트라이크 하기 전에 9시간, 10시간 걸린다는 얘기는 미국의 전력을 감안했을 때 9시간, 10시간이면 북한 현대전에서는 뭐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렇죠. 촉파된다는 거구나. 그렇죠. 어제 ICBM의 그 북한의 토요일에 ICBM에 대응해서 일요일에 이제 비원비가 떠가서 같이 이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하고 미일 간에도 했는데 비원비 괌에서 뜨면 평양까지 2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9시간 걸리려고 걸린 게 아니라 이번 명령은 특별하게 이제 다 대피를 시키고 하느라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 좀 보죠. 윤석열 정부에서 첫 국방백서 발간됐는데 사실 이게 북한이 주적으로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가 정부마다 좀 달라서 기본적으로 보수 정부에서는 북한은 주적 이렇게 쓰는데 뭐 진보 정부에서 안 쓰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예, 천안함 연평도 때 부활했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제 정권 따라 계속 달라졌죠. 글쎄 이게 정권 따라 달라지는 게 전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왜냐면 북한은 똑같거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냥 이야기하기를 뭐 대한민국 주권, 영토, 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은 적이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북한이라고 명시를 안 하는 식으로 이제 피해갔던 거기에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는 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이제 북한을 뭐 적으로 이제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2년마다 발간되는 이번 국방백서 2022 국방백서거든요. 여기에 실릴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예견이 됐던 것이고 국방부가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지금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북한이 먼저 한국을 적으로 규정했다. 어제 나온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도 우리를 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적의 그 행동을 건건사사 이게 사사건건이거든요. 건건사사 주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말 힘들게 해. 건건사사. 그래서 북한이 먼저 우리를 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적으로 규정할 수 없었다. 뭐 이런 논리고요. 그리고 말투가 다 하나하나 달라졌어요. 그래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라고 국방백서에 이게 경련으로 나오기 때문에 직전이 2020 국방백서거든요. 그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던 것을 이제 김정은
뭐 일하고 한다든지. 중심 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북미 관계라고 하던 거를 미북 관계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눈에 띄고 그리고 이제 일본 한일 간의 이제 국방 교류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중국보다 앞세우고 중일이 아니라 일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톤 하나하나가 다 달라진 것도 정치적 함의가 있는 거죠. 전 정부 때랑 예. 진짜 함의가 있네. 왜냐하면 예. 그 당시에 저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김정은 위원장 만날 때도 이게 북미 회담인지 네. 미북 회담인지 맞습니다. 언론마다 좀 쓰는 게 다르고 막 네, 이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일이 일중으로 바꾼 건 특이하네요. 네, 한 일중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은 예. 언론도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네. 중일이라고 많이 쓰죠 언론들도. 네, 맞습니다. 북미 미북은 언론마다 좀 네, 달라지는데. 그럼요. 그래서 심지어 그 통일부 자료에서도 네. 이 정부 초반에 미북이라고 이제 돼가지고 저도 기사를 쓰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라라고 했지만 심지어 남북 관계를 주관하는 부처인 통일부조차도 미북 표현을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중일 일중은 나 그 생각이 네. 들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에 대한 감정이 더 좋아질 것도 있고 나빠질 것도 항상 뭐 네. 뭐 비슷한데 지금 최근에 중국에 대한 약간 감정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네. 이 MZ 세대 중심으로 해서 좀 여론조사 보면 안 네, 좋게 나와서. 양국 다 사실 이제 굉장히 좀 뭐 공격적인 그 성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뭐 워낙 이제 뭐 역사나 이런 거 관련해서 왜곡을 한다 이런 식이 있고 중국은 아예 교육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약소화되어 있어서 맞아요. 뭐 한국 문화 인정하지 않는 뭐 이런 분위기도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 얘기 좀 해볼게요. 한일 외교장관이 주말에 만났다는데 한미일 네. 외교장관. 사실 네, 네. 저는 이 한미일 외교장관이 요 북한 ICBM 발사에 대해서 성명 내는 화면을 보고 예, 그것 때문에 만난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모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엔에서 이제 지금 각국의 이제 외교 수장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이 민엔 안보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안보 분야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거기에 다 모여 있었는데 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박진 장관이 민엔 가기 전부터 지금 강제징용 문제 굉장한 이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조율이 되고 있었고 한미일이 모인 거는 이제 북한이 ICBM을 쏘니까 이제 모인 건데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에 이제 박진 장관 한 이야기가 이제 할 얘기는 다 했고 일본의 정치적 결단만 촉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두루뭉실한 이야기 같은데 외교부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걸 번역을 하면 이거는 일본 전범 기업이 1원이라도 그 재단이 출연하는 그 삼자 변제에 출연을 해라. 이 말이랑 그냥 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하면. 마지막 남은 퍼즐이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미쓰비시랑 일본제철이 1원이다라도 내도록 해달라 이거고 뭐 일본 측 사과 방식에 대해선 그냥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된 거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숙제만 풀리면 아무래도 뭐 해법 발표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이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던 한일 정상회담 열리고 뭐 한미 정상회담 4월에 열리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냈다 이건데 예, 낼 것 그렇죠. 같아요. 미쓰비시에서. 근데 전범 기업 일단 일본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출연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줄 섰어요. 오히려 일본의 일반 기업들. 기업, 전범 기업이 아니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게 전범 기업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직접 배상에 책임이 있는 전범 기업이 아니라 일반 기업만 출연하면 이건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더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주목해봐야 될 게 피해자 측이랑 피해자랑 의견이 다르다는 문제 제기가 요새 나오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14명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제 배상의 우선 대상자인데요. 3명이 생존해 있고 11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의 재산권을 승계받은 유족들 중에서는 이거 받고 싶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도 접촉을 해봤을 때. 예,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또 당사자가 아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피해자 대리인들과 그리고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일본의 직접 사과,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없이는 받을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강경한데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의사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8일에 외교부가 유족들과 피해자 모아서 마지막으로 뭐 의견을 수렴하는 거를 밝겠다라는 건데. 나는 또 그럴 하나 수 있겠다. 피해자 당사자와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들과는 생각하는 게 이제 만약에 전범 기업이 출연을 해요. 네. 정말? 그럼 끝나는 건가요? 이게 출연 그렇게 되면 이걸로 그럼 끝날까봐.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너무 전범 기업 출연으로만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전 이러다가 출연할 것 같은데요. 근데 변호사님 가장 잘 아시겠지만 삼자 변제하면은 가장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가 구상권 문제잖아요. 어쨌든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구상권을 재단이 이제 들고 있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행사하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전범 기업이 1원이라도
출연을 한다면 이 구상권을 막 굳이 행사를 해야 된다는 명분도 이제 좀 얕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은 구상권을 들고만 있으면서 외교적으로 상징적으로 행사는 하지 않되 이렇게 회색지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생기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구상권 문제가 해결은 되지 않되 어쨌든 그러니까요. 전범기업이 출연은 했기 때문에 전 이렇게 너무 넘어가는. 출연 쪽으로만 가니까 네. 이러다가 일본이 딱 출연하고 네. 끝 이래버리면 예. 우리가 너무 이 전범기업 출연에만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네. 이제 한국 정부 입장이 후퇴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일본의 정책 결단이 남은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이미 정책 결단을 했다. 이런 비판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굉장히 책임 범위를 어찌 보면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좁혀주고 맞죠. 그다음에 사과는 사실 이제 20년 전에 있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확인하는 정도로 가자 이 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국 정부가 너무 후퇴한 입장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 소식 좀 보죠. 정 소장 어제 광교 가서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네? 맞아요? 저 맞습니다. 아, 네. 그래요? 제보가 들어옵니다. 저희 정치쇼 팬들이 전국에 다 깔려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출연하는 분. 거기 그 굉장히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샤브샤브도 하고 네, 돈가스도 하고 그리고 거기를 이제 자주 가거든요. 단골집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은 거예요. 끝나고 나와서 그 앞에서. 원래 아이스크림 먹어줘야지. 네. 식사하고 나서. 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닮으면 아니랍니다. 예. 저 방송이나 실물이나 똑같아요. 닮으면 똑같아. 이제 더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 행색을. 행색을. 예. 자, 경제 소식 좀 볼게요. 지난주에 이 얘기 저희가 많이 했는데 대통령이 통신사하고 은행권 직접적으로 비판한 거. 네. 야, 공공재정 성격이 있는데 너무 많이 가지는 거 아니야? 통신요금 너무 비싸. 예대 마진 너무 높아. 이거 과점 이거 폐해 있어. 뭐 이런 얘기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 그 바이든 대통령도요 희생양을 찾잖아요. 근데 미국은 엑슨모빌 같은 정유회사를 희생양으로 이제 삼은 거죠. 횡재세 얘기 나오고. 횡재세 얘기 나오고. 근데 우리도 지금 나오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무역수지 적자라든 게 지금 어떤 뭐 노력이나 이런 걸로 풀 수 있는 숙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민생을 어떻게 뭐 드라이브를 걸고 이 여론을 좀 잠재워야 되는 그런 카드로 저는 꼽아둔 게 아닌가 이렇게 읽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또 긍정적으로- 정유사는 없어요.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보세요? 실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실천의 문제. 예, 이게 우리가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는 이야기를 던져놓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가 문제잖아요. 가령 이번에 이제 타깃은 은행과 통신인데 통신 같은 경우에도 한 두세 번을 지금 타깃을 했는데 통신사가 나온 것은 월 30기가바이트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글쎄요 이제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했던 발언을 포퓰리즘으로 받아들이겠죠. 이거 통신사 못 다루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고 은행들도 지금 계속해서 성과급 잔치를 뭐라고 하는 대통령 거의 최근에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런 말뿐이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과연 어디까지 가느냐를 저는 굉장히 보고 있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가령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 요금제를 수십 년째 이야기하잖아요. 살짝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보통 20기가 있다가 그다음 100기가, 150기가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금 조금 내느냐 아니면은 무제한 쓰느냐 하니까. 저는 참고로 보면 무제한. 그게 이제 왜냐면 전화기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무제한을 쓸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한 80기가, 60기가짜리 좀 내달라. 그 대신 요금은 떨어지겠죠. 그게 이루어지냐 마느냐가 포퓰리즘이 아니냐겠고 은행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은행은 계속해서 때리는데 뭐 하고 뭐 또 과점 체제를 깨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은행은. 인터넷 은행 해놨는데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렇게 크게 던졌는데 과연 뭘까? 은행들에게 지금 빼오는 게. 이건 안 돼요? 기준금리는 나와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은행이 마진 많이 붙이는 거예요. 사실 네. 대출할 때. 네. 그 마진 줄이게 하면. 그러니까 가산금리를 줄게 하는. 이걸 좀 쉽게 말해서 예대 마진을 네. 스스로 통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한 2%포인트 돼요. 네. 대출하고 예금하고 그 차이가. 근데 작년에 이게 2.5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시적으로 한 1.8까지 은행들이 예대 마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대출 금리가 확 떨어지겠죠. 뭐래도 나와야 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발언에 영이 쓴다. 이렇게 보고 그게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금감원장은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출신이고 또 금융수사 많이 하는 사람이고 네. 대통령에 또 가까운 사람이니까 예를 들면 그 칼을 앞세워서라도 은행에다 행정지도 차원에서 예대면 좀 줄여 이게 안 되나? 가능하죠. 안 돼. 이제 과연 내가 아이디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금감원에. 조카 나쁘고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떠나서 뭐 시장 경제 떠나서 진짜 저는 후속 대책이 안 나오면 은행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렇구나. 근데 왠지 나올 것 같은 느낌은 좀 듭니다. 네, 저 왠지 느낌이에요. 이거 뭐 근거는 없어. 자, 쉬었다가 4부에서 다시 얘기 나눠보죠. 자, 저 경제 소식 하나 더 볼 건데 네. 저희가 이제 은행 금리 예대 반지폭 높다. 우리는 고금리에 이자에 허덕이는데 은행은 성과금 잔치.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행은 지지 않습니다. 요거. 자, 분노기 이자 하나 더 높이는 거. 은행만 지지 않습니까? 마일리지도 지지 않습니다. 네. 대한항공 지지 않아요. 요 마일리지 개편. 이거 어떻게 이거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요즘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연일 질타를 하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연일 질타를 하고 있고 그 타겟이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네. 주말에 나온 이야기는 마일리지에 대해서 아니 이게 개편이 뭐냐. 오히려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해야 할 칼 대한항공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마일리지를 뭐 빼앗는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연일 원희룡 장관이 마일리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마일리지 써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지역으로 그동안에 이게 마일리지가 체감 이게 깎아 먹는 거예요. 가령 미주 지역에는 몇 마일 그리고 유럽은 얼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유럽 내에서의 다른 나라들은 그냥 똑같은 거죠. 미주 지역에서도 똑같고. LA나 뉴욕이나 똑같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거리를 따져가지고 이제 거리식으로 마일리지를 차감하게 되는 이런 방식이 되고 있어서 미국에서 저 LA보다 뉴욕 갈 때 거리가 훨씬 더 차가 많이 그리고 들어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뭐 비즈니스 이코노미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프레스티지 뭐 탄다라고 치면은 2만 마일 이상을 더 빼야 되는 이제 더 훨씬 더 커지게 되고 있기 때문에 2만 마일 모으려면 카드를 얼마나 써야 돼?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항공 측은 이게 장거리는 확실히 이거는 이제 피해다. 그러나 단거리로 마일리지를 쓰는 분들은 거리가 단체되고 유일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국토부가 한 걸 더 들어간 거죠. 그럼 우리 현재 소비자들이 단거리 때 마일리지를 많이 쓰느냐, 장거리 때 많이 쓰느냐? 장거리요. 다 장거리죠. 이거 모아서 뉴욕 그럼. 한번 갔다 올게. 이거 모아서 LA 갔다 올게. 누가 지금 도쿄 갈 때 마일리지 써? 그렇습니까? 모았다가 예. LA 갈 때 써야지. 베트남 가는데 누가 그럼. 지금 괌 가는데 쓰죠? 다 그럼. 이거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이것이 내 돈으로 한다 이거야 이제.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원희룡 장관이 다시 내놔라, 대안을 내놔라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대한항공은 특별히 개편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나온 것이 여러분들도 이제 마일리지로 비행기표를 사보신 분은 마일리지는 굉장히 그 한 비행기 할당량이 있습니다. 맞아요. 채 5%도 안 돼요. 100석이면은 5석도 안 됩니다. 두세석. 그러니까 요거를 좀 한 6석, 7석, 6%, 7% 늘리는 요런 걸로 한번 요 개편안을 유지하면서 가려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면 원희룡 장관이 여기를 한번 잡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일리지 개편안을 계속 때리는데 오히려 마일리지 사용 비율 같은 걸로 우회하면 이걸 용납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제 원희룡 장관과 대한항공의 어떤 이 대결 구도. 지난주는 윤석열 대통령과 은행의 대결 구도. 현재 요즘에 질타하고 대한내고 뭐 이런 구도가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있네. 뭐 일각에서는 민간 기업에 너무 저 가격이나 이런 거에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은행도 그렇고 통신사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면허 사업이잖아. 그리고 이제 독과점, 그러니까 독점 기업의 면허 독점이 사업이니까. 돼버렸죠. 아시아나를 인수하면서. 네. 원희룡 장관이 장관되고 나서 이제 원포인트로 잡아갖고 자기가 이제 어쨌든 정치인이니까 미래를 도모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성과를 내고 제가 요거를 했습니다. 요거 지금 몇 번 제가 한 3번째 지금 보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지. 제가 봤을 때는 원희룡 장관이 다음 대선에 무조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제 본인 업종 홍보할 때 화물노조 얘기할 거고, 건설 얘기하고. 네, 건설노조 얘기할 네. 거고, 그 다음에 뭐 대한항공 얘기할 거고, 뭐 부동산은 뭐 아직 어찌 될지 모르니까. 집값도 어쨌든 안정지수니까. 예. 폭락 폭등만 아니면 근데 제가 이제 정치 쪽은 아닌데 최근에 좀 관심이 이제 곧 대안들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 대안들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이 지지율을 제가 뭐 국힘이든 윤석열 정부들은 이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하반기로 올 여름 막 이렇게 갔는데 이 대안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한번 질타하고 대안 없고 이게 괜찮나? 이제 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건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보고 마지막에 금리 얘기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 소장. 이재명
죄송합니다. 민주당 대표. 네, 대표. 사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아마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 나와서 이번 이제 체포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아, 이게 또. 네, 그게 이제 1차적인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언론들이 분석하기로는 뭔가 이제 비명계들이 이탈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민주당 분위기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과반 출석의 과반 이상 득표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 280명 이상 정도가 만약에 참석한다라고 하면 140표에서 145표 이상이면 돼요, 부결이. 근데 민주당 의석이 지금 169석이기 때문에 빠지는 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상당한 이탈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이탈까지 있겠냐,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고, 참고로 노웅래 의원 때 161표로 부결을 시켰거든요. 이제 그 정도 선을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비명계 의원이라면 야, 이런 생각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 야, 우리 비명계가 똘똘 뭉쳐서 30명이 딱 개파가 돼가지고 야, 무조건 이거 단일 대우로 부결시키자라고 해서 부결이 되면 모를까. 그게 아닌데 괜히 나 혼자 부결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부결했다가 뭐 이거 범죄 혐의가 있냐 없냐 뭐 이게 부결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당 대표이기 때문에 소속 의원들이 이거를 부결시키기가 정책으로 부담이 상당히 커요.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비명계 입장에서는 당을 깨고 나간다 이 정도 각오는 해야 이게 이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정도가 되려면 내부에서의 구심력도 있어야 되고 외부에서의 원심도 작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뭐 당내 일부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당 전체 문제로 만드는 상황에 대한 비판들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정도로 지금 뭔가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표수는 어떨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나름 표수, 왜냐면 아슬아슬하게 부결되는 거랑 압도적 부결이랑은 본인이 나중에 이제 당을 장악을 하고 주고 가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저는 금요일 날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어떤 이제 말하자면 퍼포먼스를 하느냐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한동훈 장관의 평소의 스타일과 노웅래 의원 때를 생각해보면 강하게 하겠지, 갑자기. 그렇죠. 그게 국회의원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 인상으로 남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의 일관된 구호는 검찰 독재, 탄압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에 이건 너무 언론 플레이인데? 라는 생각을 하며 지금 이제 기소장이나 뭐 이런 거에는 뭐 민주당의 평가로는 별다른 새로운 내용은 없다라는 건데. 영장 청구서 알려진 거 보면. 근데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막 이제 그걸 넘어선 어떤 얘기들을 했을 때 그게 한동훈 장관은 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거다라고 이제 접근을 할 텐데 그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냐, 저는 그게 좀 1차적인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왠지 저는 이 국회의원들, 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과 검찰도 그렇고 겉으로 하는 얘기랑 속마음은 조금. 근데 이재명 다를 수도 대표 있다는 입장에서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노선은 161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 때 161로 부결을 시켰는데 그거보다 많이 나와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 전원이 사실상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161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가 나온다 이러면 이제 이탈표가 있다라고 부결이 되더라도 아슬아슬하게 한두 표짜로 부결되고 이러면. 네, 그러면 상당한 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겠죠. 당내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공감대 싸움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검찰이 너무하네 이런 정서가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야, 그 개인 비린데 부정부패인데 안 되지라는 정서가 있는데 그 정서를 보여주는 게 결국엔 표결의 숫자로 이제 가늠이 되겠죠. 자, 여당 전당대회 얘기해 볼게요. 역대 최강의 네거티브죠. 그렇죠. 저는 그냥 그렇게 평가해요. 네, 네. 당대표 경선으로서는.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대선 후보 경선이 아니라 전당대회 치고는 네거티브 진짜 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전당대회를 할 때 사실 세게 붙고 이 국민의힘 계열의 전당대회 그러니까 계열의 정당들의 전당대회에서 이런 모습까지 나온 적이 없었는데 대선 후보 경선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그 전당대회는 사실상 초반부터 윤심이냐 아니냐, 윤심이 미는 후보가 누구냐 이거를 갖고 굉장히 길게 빌드업을 한 상태에서 후보가 추려져서 전당대회에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기현 후보가 윤심을 얻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건 천하람 후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후보들이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못해요. 이 전당대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왜냐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 얘기하면 나는 없어요라는 걸 그렇죠. 예, 돼버리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후보도 그거를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연설하거나 토론하는 거 보면. 근데 1위 후보를 때려야 전당대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김기현 후보의 어떤 문제들을 들고 와서 그걸 때리는 걸로 대리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KTX 그렇죠. 그게 역사권 어쩌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이렇게 가면 이후에도 이게 수습이 가능한 상황이냐. 그리고 거기에 원에 있는 인사들이나 정치평론하는 분들은 계속 나와서 이게 윤심이 결국 왜 이러는 거냐면 공천권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천권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누군가를 잘라내기, 누군가를 또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대로 놓고 보면 전당대회가 끝나도 이 네거티브는 상당한 이제 말하자면 후과를 남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TV 토론한다면서요? 네. 네. 오늘 난리도 아니겠는데? 그렇죠. TV 토론에서 근데 의외로 황교안 후보랑 천하람 후보가 볼만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럼 왜요? 그러니까 이 김기현 후보랑 안철수 후보는 사실상 이제 정해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를 공격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천하람 후보도 저도 봤는데 굉장히 좀 말하자면 좀 진일보한 입장들 그리고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이나 뭐 혹은 정치적 미래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 민생 얘기 이런 거 많이 하고 황교안 대표도 과거에 장애 투쟁하던 시절에 비해서는 훨씬 더 뭔가 좀 정돈된 모습이 있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약간 볼만하다 이런 그래서 천하람 대표가 지은 이름이 천하람 의원이 천하람 후보. 아이고 천하람 후보가 이제 자기랑 황교안 후보의 그런 토론을 사람들이 황천기 매치라고 부르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뜻이에요. 네. 아니 저는 황천기의 매치라고 원고에 써 있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김기현, 안철수 두 양강 후보 중에서 한 명은 오늘 간다 뭐 이런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뭐 중의적으로 그런 뜻도 있을 텐데 그래서 천하람 후보가 그만큼 자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대체적인 전망 결선을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그 전망에서 놓고 보면 이 천하람 돌풍이 실제로 얼마나 확인될 거냐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니, 저는 전당대회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 있는데 누가 당선되느냐도 있지만 저는 천하람 후보의 득표율. 최종 왜냐면 그게 결국은 친이준석계 뭐랄까 당원들의 그렇죠, 힘이죠. 힘이기 네. 때문에 그걸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정치권이래. 경제 소식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이번 주 금통위. 네. 목요일입니다. 23일 날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금통위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까? 저는 0.25%포인트 인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5에서 3.75로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또 동결 의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경기 이런 거 다 빼고 환율 하나를 봤는데 만에 하나 환율이 한 2주 전 1210원대였다면 동결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데 지금 또 1300 막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부담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돼요? 주식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치 이런 논리에 로직에 빠져 있잖아요. 금리를 올리면 나쁘고 금리를 인하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굳어 있어 머리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요. 금리가 오를 때 그걸 까고 안고 올라가야 이게 찐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부분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주식은 악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은행이 뭐 금리를 올리건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갈 때 이걸 다 떠안고 오르느냐. 이때가 대세 상승입니다.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맨날 근데? 그러고 제가 경제 문외한이라고 그러는데 맨날 약간 말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바라는데 맨날 원래 예전에 금리 보라고 그랬어 주식 살 때. 금리를 보라는 건 네. 금리 인상에도 주식이 오르느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김한 기자하고 둘이 목돈 연구소 한번 출연해가지고 놀러 와요. 정 소장의 베일이 벗긴다 이거 한번 합시다. 정 소장 말이 달라졌어 이런 거 한번 갑니다 저희가 11시로. 저는 똑같습니다. 금리 연동이라고 그랬는데. 자 오늘 뉴스 삭제 여기서 마무리하죠. 김한 기자, 정천치 소장, 박현주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